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 시청자 책벌레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책벌레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시들무에서 들려주실지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책벌레님.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아이고, 또 한 주가 지나고 또 그 다음 주가 지났어요. 2주 만에 또 뵙네요. 아유, 시간이 빠르네요. 그러게요. 벌써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네. 오늘 책벌레님께서 이렇게 또 시들무에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은 책벌레님께서는 현실공포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도 들려주시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주제가 될까요? 오늘은 현실공포가 주된 내용이라고 봐야 되는데, 오, 예. 하지만 영적인 문제가 같이 좀 섞여 있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이제 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는 또 표현을 쓰죠. 네. 자, 그러면 네. 도대체 어떤 일이길래 이렇게 또 양쪽이 연관이 되어 있는지는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책벌레죠. 오늘은 좀 반성과 관련한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예. 첫 번째로는 저희 아버지 친구셨던 똘비 아저씨 관련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 똘비 아저씨는 아들이 2명이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한 번씩 다 같이 만나서 양쪽 가족들이 식사도 하고 뭐 한 번씩 김장을 같이 하기도 하고 그런 집이었어요. 똘비 아저씨는 지방에서 사업을 하시던 분이셨는데 정말 잘 사는 집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한때 건설 붐이 일었을 때 사업이 잘 풀려가지고 재산도 많이 축적을 했고 그 사업체도 좀 건실한 편으로 들었었고요. 근데 하지만 우리 돌비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시절에 IMF 사태가 덮쳤잖아요. 예. 예, 그 여파가 정말 오랜 기간 이제 대한민국을 덮쳤었는데 그 당시 하루아침에 많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도산을 경험했거든요. 똘비 아저씨도 마찬가지로 한순간에 그 집이 망하기 직전의 상태로 몰리게 된 거예요. 당시 아버지 친구분들이 정말 초토화된 상황이어서 돈을 빌리러 정말 많이들 오셨어요, 저희 집에. 그분들 중에 똘비 아저씨도 있었는데,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가족이 먹고 살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돈을 빌려주고 골고루 빌려주다가 또 한계가 이제 온 거죠, 저희 집도. 그렇죠. 특히 똘비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하시던 사업이 당시 기준으로 기본 수억에서 한 수십억 단위로 하시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를 돈을 조달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크게 도움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똘비 아저씨 회사의 그 대표가 똘비였다면 부대표 겸 전무인가? 그분 동생 A라는 분이었거든요. 똘비 친동생 A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렇게 힘든 인내 시간이 막 흐르고 있는 와중에 어느 날 아버지가 외박을 하고 한 2박 3일 정도를 안 들어오신 것 같은데 제 네. 기억으로는 굉장히 이제 초췌한 얼굴로 많이 우셔갖고 눈이 막 부어서 오셨더라고요, 그날. 그래서 무슨 일인지 여쭤보니까 이렇게 똘비 아저씨 장례식을 치르고 왔다고 하셨어요, 그때. 예. 저는 당시에 어렸었기 때문에 살아있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들으니까 그때 참 돌이켜보면 충격을 되게 받았었고 그때 들었던 이야기로는 그 똘비 아저씨가 등산을 갔다가 실족사를 했다라고 들었었어요. 이게 어쨌든 안타깝긴 하지만 사람이 죽어도 다시 시간이 흐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잊고 살았는데 똘비 아저씨가 돌아가신 후에 그 회사를 똘비 아저씨 동생이었던 A가 이어받아서 운영을 하다가 결국에는 부도가 난 거죠. 그렇게 진행이 됐고 하나의 회사가 부도가 나면 사실 하청업체들은 줄줄이 도산이거든요. 줄도산. 그 정도로 상황 자체가 너무 어려웠었는데 이까지 제가 어렸을 때 알던 사실이었고 지금도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제가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들은 부분이에요. 회사가 망하고 나서 똘비 아저씨의 재산이 제로에 가까운 그런 상황 속에서 똘비 아저씨 아내분이 아버지에게 상의를 하시기를 분명히 자기 남편의 보험금이 있었는데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아내분으로 계약을 했다고 들었는데 네. 내가 수익자로 되어 있는 사망보험금이 없더라 라고 말을 하면서
그 동생 A, 그러니까 도련님이라고 부르는 A가 똘비 아저씨 사망보험금을 가져갔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논의를 하신 거죠, 그 당시. 그 당시 똘비 아저씨 아내분이 보험 담당자하고도 통화를 하라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렇게 코치를 해줘가지고 계속 통화를 했고, 아버지도 전화를 해서 조사를 좀 해달라고 해서 이제 계속 푸시가 들어가니까 네. 보험사에서 그때 당시 이게 자살이냐 타살이냐 아니면 진짜 사고사냐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가 있던 당시였건 지금도 그렇지만, 왜냐하면 보험사로서는 이득을 따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재조사가 들어갔었는데 똘비 동생 A가 똘비 아저씨 보험금을 가로채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었고, 그 생전에 똘비 아저씨가 사망보험 계약을 직접 와서 했고 수익자를 아내분에서 동생으로 변경을 한 거예요. 자의적으로 변경을 했다. 그래서 이제 실족사한 시점하고 근접해서 변경한 것도 아니고 이미 수개월 전에 와서 회사를 들먹이면서 변경을 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래요. 보험금 내용 변경 같은 경우에는 그 기본적인 구비 서류가 필요하겠지만, 사실 상법 원칙상으로 보자면 보험 계약자가 수익자 변경할 수 있는 자유가 있거든요.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아내나 자식과 같은 법정 상속인에서 자기 친동생으로 변경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은 그 사망 보험금을 친동생이 받는 것도 타당하다 하는 판례도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실상 똘비 아저씨 아내분은 보험금을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보험사에서도 이상하지 않다, 구비서류의 문제도 없었다, 똘비의 자유로운 의사였다 하니까 이제는 그 A라는 사람이 끼어들어서 이거를 조정을 했다, 아니면 뭐 위조를 했다, 이런 특단의 사정을 아내분이 다 입증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거를 일개 개인이 입증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가족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힘들고, 왜 그걸 A로 바꿨을까 원망도 되고 엄청 원망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당시에. 근데 아이들은 아직 미성년자이고 그 아내분은 가정주부로 평생 사셨기 때문에 똘비 아저씨가 실족사함으로 인해서 집안이 산산조각이 났었고, 너무 힘들게 그 이후로 파출부, 식당 서빙 같은 걸 하시면서 생활을 하게 되셨고, 저희 아버지를 비롯한 여러 친구들이 한 번씩 돈을 십시일반 모아서 이제 전달을 하고, 너무 힘들게 지내시니까 그런 거를 하셨었어요. 네. 어쨌든 그 일이 그렇게 넘어갔는데, 이제 IMF가 서서히 조금씩 정리가 되고 금모으기 운동이 있었고, 이제 그렇게 시간이 지나갈 즈음에 아버지가 들었던 소식이, 똘비 아저씨 회사에 상무가 하나 있었거든요. 상무. 네. 근데 상무님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예전부터 아버지랑 똘비 아저씨랑 상무님이 한 번씩 세 명이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그랬었대요. 그 상무가 똘비 회사가 망하면서 본인 일자리도 잃고 소일거리를 하면서 지내다가 이제 아버지랑 만날 일이 있어서 만났더니 하는 말이, 똘비 사장 너무 불쌍하다. 아휴, 참 죽은 것도 그렇지만 살아 생존해도 불쌍하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왜 그러냐고, 다른 무슨 일 있었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생전에 똘비 아저씨 회사 사원들이, 직원들이 정말 줄기차게 데모를 했고 태업도 막 하고 파업을 엄청 밥 먹듯이 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너무 애를 많이 먹고 펑크도 많이 나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걸 뒤에서 주도를 한 게 A였던 거예요. 똘비 동생 A. 그러면서 똘비 사장한테 특정 업체에 무슨 도면 제작을 몰아주기로 한 것도 A였는데, A가 그 특정 업체랑 자금 세탁이라고 해야 되나? 이중계약을 맺어가지고 계약서를 이중으로 써서 본인이 돈을 계속 착복을 해온 거예요. 수십억을. 그러니까 이 회사가 제대로 IMF 직격탄이 터졌을 때 내부 부실 때문에 그대로 회생이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 사실을 IMF 터지자마자 상무한테 업체 관계자들이 찾아와서 왜 자금 안 들어오냐 이러면서 막 따지다가 그 횡령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 증거를 모으기도 전에 급작스럽게 똘비 사장이 사망하고 회사는 망하고 본인도 상무도 일자리를 잃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놀라서, 그런 일이 있었냐, A는 그럼 지금 어디 있냐, 연락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따로 사무실을 차려서 일을 받아서 새로 사업을 시작했다. 근데 기존 똘비 회사랑 연결되어 있던 협력 업체들을 다 먹은 거였어요. 네. A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A의 횡령 관련해서 당시 그 상무한테 와서 언급했다는 사람들도 수소문 해봤는데 관련 업체들도 다 없어지고 뿔뿔이 흩어져서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건 이제 A랑 상무 두 사람이 남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따져봐도 증거라고는 상무의 진술 하나밖에 없는 상황인데 최초 진술자인 이중계약 업체 사장이 없는 이상은 상무 진술 하나만으로 형사적으로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A를 물어물어 찾아가서 만나신 거였어요. 본인 형님이랑 친한 사이였고 한 번씩 같이 차도 마시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니까 동네 친구처럼 되게 가깝게 느껴지던 사이였는데 그래서 이제 가서 말씀을 하셨대요. 그냥 에이 너가 내가 듣기로는 기존의 회사 사원들 부채질을 해서 똘비도 힘들게 했고 돈을 뭐 이렇게 많이 빼돌리고 그랬다는데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니까 아니다 그러더래요. 그럼 사망보험금도 네가 그런 식으로 빼돌린 거냐 그냥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바로. 그러니까 어디서 그런 헛소문 듣고 와서 나한테 이러시냐고 서운하다 너무한 거 아니냐 뭐 명예훼손을 걸겠다 막 이렇게 계속 그렇게 말을 한 거죠. 아버지는 한편으로는 A를 믿고도 싶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사망보험금 중 절반이라도 똘비의 자식들에게 돌아가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냐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 당시에. 네. A가 그렇게 계속 내빼니까 다시 상무를 만나서 횡령 부분에 대한 진술서를 받아서 일단 진정서를 넣으셨거든요. 그때. 그 이후로 내사가 진행되면서 정식 수사로 진행이 됐어요. 이 사건이. 업체 사장도 수사기관이 찾아서 수사 초반 진행은 잘 됐는데 결정적으로 A랑 업체 사장이 계속 범죄 행위를 부인하다가 중간에 이 업체 사장이 이중장부를 실토를 하는 와중에 그 상무가 진술을 번복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최초로 이게 수사의 단서인데 이것이 번복이 돼가지고 업체 사장도 상무의 진술 번복 때문에 본인 입장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 진행이 이제 안 되게 되고 현금으로 돈이 오고 갔다면 사실상 계좌 증거도 많이 없고 일부 계좌 증거에 대해서는 A랑 업체 사장 간에 뭐 개인 채권 채무 관계다 이러니까 이제는 대표도 죽었고 최초 진술서 상무는 진술 번복했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증거 불충분이 됐는데 참고로 IMF 당시에 경제사범 진정서가 들어가거나 고소고발장이 접수가 되면 사건을 되게 강력하게 빨리 처리를 했었어요. 그때. 예. 수사기관에서 거의 검찰청에서 내리 찍듯이 수사를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돈 때문에 나라가 도탄에 빠지다 보니까. 근데 그 사건이 이렇게 어영부영 결정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관할 검찰청 수사관 3명이 저희 집에 압수수색을 하러 왔어요. 그때 죄명이 뭐였냐면 지금도 생각하면 약간 좀 손이 떨리는데 아버지가 다른 사람 돈 10억을 보관하고 있다가 횡령을 했다는 거였거든요. 네, 수사관 3명이 딱 들어오더니 압수수색 영장을 들이밀면서 죄명을 설명하고 큰 방을 정말 싹 뒤집어 엎었어요. 아버지 서재랑. 그때 저랑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집에 있었고 오빠는 군대에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큰 방을 다 뒤집어 엎더니 아버지 손에 수갑을 채워서 데리고 가셨어요. 범죄를 고지를 하고. 그래서 어머니는 그때부터 관세음보살에서 기도를 시작하면서 다리 힘이 풀리신 거죠. 근데 저도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그리고 심지어는 당시 지역신문에 그게 조그맣게 기사까지 났었을 정도로 그렇게 났었어요. 아버지 뒷모습까지 실릴 정도였는데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그것을 검찰청에 고발한 사람이 무고로 역으로 잡히게 되면서 아버지는 죄가 없는 걸로 이제 판단이 돼서 풀려나셨는데 다행이네요. 네, 그 고소한 사람을 아버지가 대면을 했대요. 3자 대면을 요청을 해서. 근데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인데 아버지에게 돈을 맡겼다는 보관증, 아버지 도장을 뭐 위조를 한 것도 이렇게 너무나도 세밀해 보이는 증거들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아버지가 안 계시는 며칠은 초상집 분위기였죠. 사실상. 아버지도 고초를 많이 당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10년이 지난 어느 날 제가 사시 준비하던 때 아버지께서 갑자기 저한테 똘비 동생 A 기억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억난다고 했더니 그 사람 죽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A가 죽기 전에 아버지를 보고 싶다고 건너 연락을 해서 아버지가 병문안을 갔는데 이미 온몸에 암이 퍼진 상태였대요.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약간 두서없는 이 사건들에 대한 키맨이 이 A인데 병실에서 대면했더니 A가 그 자리에서 아버지에게 이 모든 이야기들에 대한 진실을 털어놓았대요. 우선 첫째로 아버지 친구 똘비는 산에서 실족사한 게 아니었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대요. 극단적인 선택하시기 수개월 전에 IMF가 갑자기 사실 들이닥친 게 아니라 사실상 대한민국 내부에서도 그 전조가 있었거든요. 그 즈음에 A가 자기 형한테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나로 바꿔놓으면 내가 형수랑 아이들 다 챙기기가 훨씬 쉽다. 형수랑 아이들한테 빚쟁이가 찾아가거나 하면 사망보험금 다 털릴 거다. 이렇게 설득을 하면서 A 본인의 사망보험금을 들면서 수익자를 똘비 아저씨로 지정을 한 거예요. 거의 쇼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똘비 아저씨도 진정성이 있다고 느꼈는지 본인 동생 A를 믿고 자기 사망보험 수익자를 A로 바꾸셨대요. 그때 회사가 망할 때를 대비해야 된다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IMF 후에 회사가 부도가 나게 되고 그 똘비 아저씨도 수중에 돈이 없고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되니까 그때 또 A가 울면서 형님한테 사망보험금이 있다고 형님이 사고사 처리만 된다면 내가 형수님이랑 아이들을 잘 챙기겠다 이렇게 부둥켜 안고 울었대요. 둘이서. 그렇게 설득이 되신 거예요. 똘비 아저씨가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어이가 없는 논리인데 이 똘비 아저씨는 자기 자식과 자기 아내라도 어떻게 살리고 싶으셨던 거예요. 집까지 다 날아가게 생긴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 아저씨가 방법이 없다 생각하시고 이제 뛰어내리신 거였어요. 이게 실족사 처리가 되시게끔 평소 실족이 잦은 산 중턱에서 세상을 등지셨는데 그 사망보험금이 한 6억 정도가 됐다고 하는데 그 IMF 당시 6억이면 진짜 큰 돈이거든요. 근데 A는 그걸 수령하고는 이제 형수랑 연락을 끊은 거였어요. 바로. 두 번째로 아버지 횡령 사건인데 그것도 A가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하면서 아버지를 무고한 사람이 이제 자기 쪽 사람이고 지금까지도 현재 A 회사 일을 봐주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 통해서 고발장이나 그 증거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서 넣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까 우리 아버지로 인해서 본인이 수사를 받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똑같이 당해봐라 하는 그런 심정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무고한 사람은 당시 고작 집행유예를 받았었거든요. 그 사람한테 한 3, 4천 떼주면서 일자리도 끝까지 보장한다 하니까 이제 고발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럼 아버지가 궁금한 게 그 상무는 왜 갑자기 진술 번복을 했냐 그것도 너가 포섭한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 맞다고 지금 그 상무도 자기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그동안 이해되지 않았던 모든 것에 대한 실마리가 풀리는 거였어요. 그 아버지는 자기를 무고한 사람 정말 모른다고 그러셨으니까 근데 이제 와서 왜 나한테 털어놓냐 왜 나한테 사과하는 거냐 그냥 너가 아무 말 안 하고 죽으면 그냥 그건데 모든 게 그냥 묻힐 텐데 근데 A가 말하기를 본인이 급작스럽게 암 진단을 받고 암이 그 장기 곳곳에 전이가 되었는데 위암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했거든요. 근데 본인이 형님의 보험금을 가지고 도망을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A의 아내가 임신을 한 상태였는데 밤에 잠을 못 자더래요. 정말 잠을 전혀 자지 못하고 조금 잠이 든다 싶으면 누가 배를 살살살살 정말 누가 이제 배를 이제 할머니들이 배앓이 할 때 배 만지듯이 살살살살 만져주다가 자궁 있는 부분 아랫부분을 꾹 누르면서 아이 예쁘다 아이 예쁘다 하는데 그 누르는 압력이 점점 세지다가 나중에는 대못으로 꾹 하고 찍는 수준으로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면서 잠을 확 깨고 또 잠들만 하면 같은 현상으로 잠을 확 깨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지금 어렵게 가진 이 태아가 잘못될까봐 아내분이 잠을 아예 안 자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엄청난 불면증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그다 약간 정신적으로도 이상한 진단이 나오고 환청도 막 들리는 약간 이런 식으로 정신과 진단도 받을 정도로 그러다가 결국 유산이 됐대요. 그런 일이 아내가 겪고 나서 그 직후부터 본인 사업은 아주 잘 됐대요. 왜냐면 형님 회사에 소프트웨어를 통으로 빼와서 그걸 기반으로 시작한 회사다 보니까 별 어려움도 없고 형님의 사망보험금으로 부동산 산 것들이 투자가 잘 돼서 돈도 계속 벌리는데 아내가 유산하고 난 순간부터 낮에 잠깐씩 졸 때 졸면 어떤 남자가 사무실 입구 쪽에서 척척척척척 다가와서 자기 위 있잖아요. 위. 네. 여기 손을 그대로 쑥 집어넣어가지고 위를 왜 그분이 표현하기는 걸레를 빨 때 흰색 걸레가 까만 게 많이 묻을 때 우리가 막 빡빡빡 빨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의 박박박 쥐어짜듯이 빠는 것처럼 위를 딱 움켜쥐고 배 전체를 대야 삼아서 정말 박박박 쥐어짜는 거예요. 그게 낮에 졸 때마다 그런 가위에 눌리기 시작하셨대요. 그분이. 그러다가 위통증이 너무너무 심각해져가지고 뒤늦게 암 진단을 받았는데 이미 다른 장기에도 암덩어리들이 다 발견이 되는. 전이 됐구나. 예. 네. 그러니까 의사 말로는 당신은 젊어서 암세포가 더 빨리 퍼진다라고 했는데 뭐 이미 손쓰기 늦은 상태였던 거죠. 근데 본인이 병원에 입원해서 뭐라도 해보려고 마지막 발악을 하던 와중에 정말 마지막으로 본 그 위를 쥐어짜는 귀신이 또 병실에 왔대요. 마지막으로. 척척척 걸어와서 그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A에 또 손을 쑥 집어넣는데 그때 봤던 게 형님이 평소 등산할 때 들고 다니던 등산 막대기를 오른손에 쥐고 있다가 그것을 왼손으로 옮겨쥐고 그러고 오른손으로 위에 쑥 집어넣어서 쥐어짜듯이 배 전체를 위를 빨아대는 것. 그 막대기를 보신 거예요. 그때 병실에서. 그래서 아 이건 형님을 죽게 한 천벌인가? 죽기 전에 내가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형수를 수소문을 했는데 연락이 완전히 끊겨서 이제 아버지 쪽으로 급하게 연락을 취했던 거였어요. 그때. 애가 하는 말이 이제 이 모든 게 후회가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이 죄를 씻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더래요. 근데 그 조카들 중에 첫째가 이제 저희 오빠랑 동갑이었거든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한의대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아버지가 A한테 너의 첫째 조카가 지금 한의대에 들어갔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 보험금에 해당하는 돈을 형수에게 제발 돌려주라고 그렇게 권유를 하셨대요. 모든 것은 너의 선택 상황이고 내가 강요할 순 없지만 인간이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으니 잘 생각하라 하고 병원을 나오신 게 마지막이었는데 근데 그 A가 죽기 전에 자기 재산 전체의 절반을 자기 조카들에게 남겼다고 하더라고요. 예. 마지막으로 그 A 부탁으로 아버지는 똘비 아저씨 아내분한테 가가지고 그 똘비 죽음의 진실을 다 말씀을 드렸고 네. 그 아내분은 엄청 자기 남편을 원망을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오열을 하셨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똘비 아저씨가 극단도 선택한 부분은 너무 뒤늦게 가족이 알게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들 너무 마음이 아팠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 지금은 이제 시일이 오래되고 이게 법적으로는 신뢰 원칙이 적용되는 시점이라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사실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아플 때 인체에 뭐 알 수 없는 작용이다 또는 죽기 전에 선망 증세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귀신으로 착각한 거 아니냐 본인의 죄책감이 아니냐 그 환상이라는 게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사실 그 아내분은 임신 초반에 태아도 되게 튼튼했었대요. 아무 이상이 없던 상황에서 굉장히 급작스럽게 사산이 됐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A의 경우에도 그 죄책감의 반영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영적으로는 똘비 아저씨가 원한을 가졌던 게 아닐까 하고 아버지가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 부분에서는 같은 생각이고요. 애초에 그 형님을 그렇게 안 보냈으면 A 부부가 이렇게까지 망가졌겠나 싶어요. 저는. 그렇죠. 그리고 예.
아버지가 병실에서 대화를 나눌 때 A 부부 둘 다 같이 그 이야기를 다 들려줬다고 말씀하셨었거든요. 네, 재산 전체 절반을 그 조카들에게 넘기는 거는 A 아내분도 그 속죄하는 마음으로 응했다고 들었는데, 사실 이 두 사람은 죽음의 문턱에서야 반성을 한 것이고, 그게 그렇죠. 조금은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면서도 좀 씁쓸한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또 이 사건 관련해서 또 저희 아버지가 체포된 당시 좀 신기한 일을 말씀드리자면, 예. 검찰청에 끌려가셨을 때, 그때 어떤 검사인지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성함 제가 알고 있지만 협박이 엄청 심했었던 거예요. 예. 빨리 불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밤샘 조사도 가능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때가. 아, 잠도 못 자고. 예. 예. 근데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심리적으로 위축이 됐었고, 잠도 안 자고 밤샘 조사를 당하고 있는데, 조사를 받다가 너무 힘들어서 잠깐 쉬겠다고 이제 눈을 붙였대요, 의자에 앉아서. 근데 눈을 감고 있는데, 옥색 생활 한복을 입은 어떤 할머니가 아버지 옆에 있는 그 접이식 간이 의자에 앉아 계시더래요. 근데 아버지는 분명히 눈을 붙이고 있는데, 그 어떻게 보이셨냐고 여쭤보니까 내 영혼이 그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는 느낌이었다고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때 약간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을 얻으면서 아버지가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이분이 나랑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드니까 뭐 잠을 안 자도 피곤하지 않고 뭐 밥을 굶어도 배도 안 고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할머니가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그 왕할머니시거든요. 이야. 그래서 아버지가 검찰청에서 죄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된다고 이제 돌려보내신 날, 예. 집에 돌아온 날 꾸신 꿈도 왕할머니가 나오셔서 이제 웃으면서 아버지 등을 토닥토닥 해주면서 욕봤다 이렇게 해주셨다고 그때 저한테 말씀을 하셨었어요. 네.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머니께서는. 예. 그래서 이 A랑 관련해서 사실 이렇게 모든 일을 버리고 죽기 전에 한 반성이 사실 법적으로는 어떤 효력도 없는 거라서 사실 저는 좀 야속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사람은 대체로 이기적이잖아요. 그게 본성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런 이기심이 사실상 지금 현재 자유민주주의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범죄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말 복장이 터질 때도 있습니다, 사실. A는 그나마 죽음이라는 하늘의 형벌을 받은 걸로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사실상 제가 만난 그 범죄를 저지르신 분들이 진실로 피해자들에 대해서 반성을 하는 모습을 사실 본 적은 없거든요. 예. 거의 어떻게 말씀하셨었냐면, 음주운전을 심지어 하신 분도 아니 피해자가 그 골목에서 그렇게 튀어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논리를 펼치는 것이었었고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휘두르신 분도 아니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정당방위 아니냐고 말씀을 하는 그런 식인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렇게 형량을 정할 때 판사가 해당 범죄자가 반성을 했는지 하지 않는지를 보는데, 그 반성문을 잘 쓰는 필살기가 감옥 내에서는 돌고 있는 만큼 사실 그게 진짜 반성인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이건 사실 진정성을 잴 수 있는 측정기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반성이라는 맞죠. 것이.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역으로 들어온 질문이, 반성문 내는 사람은 그럼 잘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측정할 수 없는데, 이렇게 들은 적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측정하기 어려운 거를 양형 기준 숫자지 않습니까? 양형이라는 걸. 이 숫자를 산정함에 있어서 측정하기 어려운 걸 집어넣는 건 굉장히 부조리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반성이라는 것 자체를 삭제를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이제 와서 반성의 유무가 뭐가 중요하냐? 사실상 피해 정도가 어떤지, 피해자 입장은 어떤지, 범죄 유형, 범행 당시 상황, 피해자가 합의할 의사가 있는지를 참작하면 충분히 타당한 양형을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사실 또 반성과 관련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하나 사례가 있는데, 예전 시참에서 제가 잠시 언급했던 사례예요. 네. 그 기초수급자 공무원 상해 사건입니다. 이거는 이 건은 제가 중도 포기한 사안이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나라는 복지부가 기초수급 기준을 짜고 이 기준에 맞는 사람들에게 매달 무료로 금전 지급을 하고 주민센터를 통해서 다양한 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있는 건 다들 아실 텐데,
그 전제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모든 수급자들이 나쁘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양해를 부탁드려요. 예. 그렇죠. 일부에도 네. 사람들이 있어요. 예. 네. 지금 귀족 여러분들도 구글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부 수급자들이 전국 방방 곳곳에서 공무원에게 왜 이번 달부터 돈이 줄었냐, 아니면 왜 내가 일을 한다고 해서 왜 내가 돈을 번다고 해서 돈을 끊었냐, 이런 이유로 난동을 피우고 칼을 들고 가고 있거든요. 예. 올해만 해도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신 분들의 기사가 여러 났었는데요. 이게 대대적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저는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고 느낀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이건 한 기초 수급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사람을 B라고 할게요. 네. 그 B가 공무원에게 칼을 휘둘러서 굉장히 심하게 다치셨어요, 공무원이. 인체에 복구할 수 없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B는 현장에서 체포가 돼서 구속 수사 중에 제가 만났는데, 키가 190을 너무나도 심각하게 건장한 사람인 거예요. 정말 그 육체에 압도되는 기분을 제가 느끼면서 그 좁은 밀폐된 공간에서 둘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문제는 이분이 전혀 반성이 없었어요. 저한테 하는 말이, 그 공무원이 내 돈을 끊었으니까 그 인간 잘못이다, 그렇게 말을 하길래 제가 그분을 변호를 하러 가서 오히려 제가 좀 약간, 공무원은 나라가 정한 기준대로 돈을 끊거나 줄이거나 하는 거다, 공무원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 공무원은 잘못이 없는 거다, 이랬더니 저를 막 거의 잡아 죽일 듯이 노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만 째려보시고요, 반성문을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반성문을 저한테 쓰라고 했어요. 저한테 반성문을 쓰라고. 그래서 제가 반성은 진지하게 진심으로 본인 스스로 해야 된다, 자필로 써서 나에게 달라 라고 했더니 뭐라고 중얼거리냐면, 엄청 작은 소리지만 저한테 다 들렸죠. 거기 밀폐된 공간이었으니까. 여기서 나가면 잡아 죽인다,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분은 심지어 신체 건장한 나머지 일을 몇 개월간 해서 매달 월급을 받았어요. 그 알바비를 계속 받은 결과 정부 지원이 끊긴 거였는데, 그럼 당연히 우리 같은 일반 사람은 아 그래, 나도 일을 할 수 있다, 정부 지원 받지 말고 내가 일을 하자. 심지어 본인이 번 돈은 정부 지원금보다 3배나 더 많았고, 네. 그럼 당연히 사회활동을 지속하면 되는 것 같습니까? 근데 칼을 들고 공무원한테 간 거였어요, 이분은. 그러니까 그 사건은 제가 사임을 하면서 다른 변호사에게 넘어갔는데, 그 전에 제가 그 공무원분을 한번 뵀거든요. 예. 저는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너무 심각하게 안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하고 있다고 너무 충격을 받았고, 네. 어떻게 저렇게까지 얼굴을 난치를 해놓을 수 있느냐. 너무 이제 저조차도 그 모습이 상처가 됐었거든요. 네.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신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고 나라에서 주는 돈, 그거 다 국민 세금이잖아요. 네. 본인의 돈이 아니라 다른 국민들의 기회비용의 대가라고 생각해야 되는 남의 돈이거든요, 그거는. 그런데 이런 분들은 내 돈을 함부로 줄였다, 원래 내 돈인데 안 준다, 이런 착각을 하다 보니까 남을 해하고 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착각에서 하루속히 빠져나와야 한다고 보고요. 결과적으로 그 B라는 사람은 제 다음으로 선임된 국선 변호사가 반성문을 써서 내서 탄원서도 100장이 넘게 제출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변호사가 썼지만 어떻게 알겠습니까? 변호사가 쓴 반성문, 100장이 넘는 탄원서의 가치를 다 쳐서 집행유예로 나왔어요. 구속도 아니고. 네, 그 탄원서라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 탄원서를. 왜냐면 제가 있을 때 그걸 제출이 됐기 때문에. 그 탄원서라는 것도 내용은 다 동일하고 각각 다른 사람이 서명 날이만 한 건데, 그 B의 어머니가 다니던 종교단체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서 그분들은 내용도 모르고 찍어내듯이 준비해서 낸 거였고, 이 모든 것이 형량에 반영이 돼서 집유가 나온 거였어요. 저는 그 당시 변호사로서 이 장면들을 목도를 하면서 정말 이거야말로 법이 인정하고 법이 보호하는 공포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네. 그 영구적인 상해를 입은 공무원은 기초수급자에게 사과도 못 받고 보상도 못 받고 죄의 책임을 지르는 것도 보지 못한 거죠.
자기만 얼굴이 난지를 당하고 끝난 거였어요. 실제로는 반성 따위를 하지도 않았는데 누가 대신해서 썼든지 간에 피고인 명의로 반송문을 제출하면 아 반성했구나 라고 양형기준에 반영하는 거 그거 너무나도 부조리하기 때문에 이 반성이라는 건 빼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네. 여러분들께서 교회나 성당이나 절에 다니시면서 알게 된 신도분들이 본인 혹은 자기 자식이 억울하게 수사받고 있다고 탄원서 작성을 해달라고 하면 오. 그 범행 내용이 정말 억울하다는 걸 알면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가볍게 써주는 행동은 정말 억울한 피해자들을 생각해서 절대로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맞네요. 그렇게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니, 외면해봤자 소용없는 지금 현실이잖아요. 그럼요. 피해자들이 그러니까 재판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재판을 포기하시는 피해자분들도 많습니다. 맞습니다. 네, 뭐 답답하지 않은 부분이 뭐 어디 있겠습니까만 일단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고 책벌레님은 그걸 목격을 하셨고 우리가 듣기에도 야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라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네네네. 네, 지금 현재도 벌어지고 있지만 내일이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그것만 좀 어떻게 되면 참 좋겠어요. 이게 좀 개정이 돼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책벌레님의 인류애가 사라지는 이야기. 네, 인류애는 진작 저희 채널에서 많이 사라졌죠. 정말 많이 사라졌지만 책벌레님이 이제 종지부를 찍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또 이야기였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저희가 또 듣기 힘든 그런 내용과 그리고 그곳에 또 있는 공포를 같이 전달을 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뭐 일부의 사람들이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항상 일부의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런 사건이 있고 저런 사건이 있고 한 거지만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책벌레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영상을 보시고 인류애가 그냥 사라지는 정도뿐만이 아니라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